자, 이제 슬슬 힘드시죠? 네.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힘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위험부담은 이렇게 하죠? 여기 어디에요, 여기? 성립시, 성립 이전에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 불능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귀 없어요? 귀 없으면 원시적 불능에서 귀가 없어요. 뭐요? 귀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인데 귀 있어요. 채무 불이행, 귀 없으면 위험 부담, 면하고 면한다. 언제? 쌍방 무책일 때 면하고 안 면한다. 면하고 안 면한다. 책이나 수불 끝.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것, 계약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죠? 넘어갔어요. 네. 제3자를 위할 것 이건 제3자 약관의 존재로 바꿔칠 수 있고, 계약할 것 이것은 뭐예요? 보상관계의 유효. 자, 제3자를 위할 것, 제3자 약관의 존재인데, 제3자에게 채권, 물권, 준물권 행위도 가능하다. 일정한 경우 의무 부담도 가능합니다.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물권 행위, 채권량도 채무 면제 이것도 가능하고, 제3자는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계약할 것.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되죠. 보상관계 당사자는 누굽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는 취소, 해제,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다 할 수 없죠. 양거로 3번 제3자의 권리 취득의 요건이에요. 제3자가 권리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익의 의사표시이죠. 이건 형성권이고, 낙약자가 최고했을 때 제3자의 확답이 없으면 수익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수익 거절로 간주하죠. 제3자의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행청구 아니면 손배청.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제3자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미리서 유보했다면 변경, 소멸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병존적 채무 인수인과 동시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죠? 병존적 채무 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을 때 제3자가 있으면 이 관계는 대가관계죠. 이 관계는 보상관계 내지는 기본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이 을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고, 얘가 저당권자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자, 2억짜리 집인데 얘가 1억 원만을 주고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요. 왜? 여기 1억 원이 있으니까. 그럼 이 채무를 이자가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를 인수했을 때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 얘한테도 달라고 하고 얘한테도 달라고 한다면 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인수가 되는 것이고, 병의 입장에서 얘한테는 더 이상 못 달래고 얘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책임이 면제되면서 인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존적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 인수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 자, 왜 그러냐면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와 별개죠. 그럼 이 경우에 기존의 관계는 남아있죠. 별개로 권리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가관계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가 얘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기존 관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건 기존 관계가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플러스 알파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뻑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로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보상관계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매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타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낙약자는 보상관계 기인한 사유로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고요. 낙약자는 대가관계 흠결 주장하지 못합니다.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등을 갖지 못하죠. 제3자니까 당사자가 갖는 규정. 수익자는 의사표시 규정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보상관계가 빚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꽃집 아가씨가 꽃을 안 준대요. 왜 안 줘? 그랬더니 니네 남편이 돈을 안 주지 않냐?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자, 35 계약의 해제입니다. 해제권의 발생.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주된 채무 불이행일 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주된 채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 이행 지체 중에 정기 행위, 이행 거절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행 지체일 때만 최고를 요한다 그랬죠? 다만 이행 지체라도 정기 행위라면 사실상 불능이니까 최고를 요하지 않고, 또 채무자가 명백한 이행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밑에 최고를 하는데 과다최고는 나눠봐야 된다 그랬어요. 과다최고. 무조건 부적법한 게 아니라 과다최고하는 진위가 잘 몰라서 하는 거라면 불례급부할 청구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지만 악의적으로 했다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으면 상당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럼 뒤집어서 과소최고를 하면, 적게 최고를 하면 당연히 최고한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 행사 방법이에요. 해제권은 단독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죠. 형성권입니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뭐죠 이거?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두 가지입니다. 행사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서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조건 못 붙인다 그랬지만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어떤 거라고요?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자, 실권약관이에요. 실권약관. 어떤 거죠? 이거 실권약관? 오토매틱 해제. 보통 해제하려면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기다려서 이행하지 않은 걸 기다린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 두 번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권약관은 최고도 필요 없어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게 실권약관입니다. 권리를 실효시키는 계약의 내용, 실권약관.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은 채무불이행 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은 잔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자동 해제 안 되죠.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자동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권약관. 효과, 해제 효과,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세 가지죠. 소급표, 우리 판례는 유인론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인론이란 건 당연복귀예요. 당연복귀. 자, 여기 보시죠. 갑이 소유자 이었고 3월 1일 날, 4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매수인에게. 근데 이제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등기 먼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고. 그래서 빌린 돈 가지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못 주니까 6월 1일 날 갑이 해제를 합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실제 을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요 시점에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 복귀된다 그 얘기야. 등기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잔금을 안 줘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해제했으니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이제 갑이 소유자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된 거예요. 수구표가 인정이 되니까.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된 그 사실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는 무권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계약하지 않았는데 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이 시점에 무권리자로 바뀌는 거고, 얘는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얘도 보호받지 못해야 되는데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548조 1항 단서가 규정했기 때문에 54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되는데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까 얘가 얘한테 이 등기 말소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인 청구권이죠. 그래서 물권이 복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에게 물권이 복귀되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해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었고 이 사람이 최소한 등기는 갖춰야 된다. 아니면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보호되겠다 얘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사람. 얘가 만약에 저당거 설정 계약만을 하고 저당거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얘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등기는 해야 되는 거야. 등기에 준하는 대항 요건을 갖추든지. 그리고 판례가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하고 가등기권자도 역시 보호되는 재산도에 포함을 시킵니다. 더불어 판례는 해제 이후 말소등기 전에 이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었던 선의의 제3자도 보호를 같이 해줍니다. 실제로 말소등기 전까지. 그래서 해제 이전에는 선하기를 불문하지만 해제 이후 말소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만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 자체 양수인이나 압류 채권자 전문변경자. 근데 보호받는 사람은 등기했거나 대항요건 갖췄거나 가압류 채권자, 가등기권자. 그리고 해제 후 말소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해준다. 원상 해보게요.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자의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지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손해배상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이때 원상회복하는 것은 동시행관계고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원물 반환인데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인데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손해배상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제권 행사하고 여기 봐봐요. 해제권의 행사하고 손해배상에 청구하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자, 해제권은 왜 생기는가요? 해제권은 왜 발생하나요? 뭐 때문에? 예?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니까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손해는 왜 생겼나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원인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권도 발생하는 거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했다. 예컨대 매도인 A와 매수인 B 사이에 매수인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놈이 채무 불이행했지요? 네. 그러면 얘한테 해제권이 생기죠? 네. 그리고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네. A는?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되죠? 네. 그럼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네. 해제 안 하면 어쩌단 말이에요? 중도금이 없대는데 B가 해제 안 하면 어쩌단 말이에요? 그럼 해제 안 하면 어쩌단 말이에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행. 돈 없대니까. 그러면 다른 재산이라도 가압류라도 돈을 받아내면 돼요. 등기세를 공탁 걸고 월급이라도 찾아내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돈을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둘 다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돼.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규정을 적어 놓냐면
해제의 효과가 손해배상 청구가 있잖아요. 수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말 독종만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제 안 하면서 손해배상만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아주 독종이에요. 손해는 손해대로 받아놓고 얘가 중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해제를 안 하고 얘 재산을 압류쳐가지고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소멸. 해제권이 소멸하는데 제척기간이 경과되거나 상대방의 이행, 포기, 상대방 최고에 따라서 해제권은 소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줘요 지금. 그럼 얘한테 해제권 발생했잖아요. 그럼 얘는 해제하면 되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얘도 기다리니까 이 계약의 구속력으로 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고를 합니다. 너 해제권 있는데 행사비 왜 안 하냐? 하려면 얼른 해라 그랬는데 상당한 기간을 줬는데 얘가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럼 해제권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상대방은 지금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놈이 해제를 빨리 하면 끝나고 싶은데 해제도 안 해. 전화해도 연락도 안 받아. 어쩌라는 말이야. 난 돈이 없는데. 그러면 최고하란 말이야. 최고해서 기간을 주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를 안 하면 해제권 소멸해버립니다.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제했으면 원상회복해야 되죠. 근데 목적물을 다 뜯어서 붙여놨어요. 원상회복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을 이렇게 변조했을 때는 해제권 소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 계약, 유물계약이죠.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합니다. 유가물 동그라미 하시고 틀리. 반면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금전의 하나입니다. 구별하시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일 뿐. 갑 외 몇 명 그러면 당사자는 갑에 한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계약금은 최소한 증거금이에요. 증약금이라고 하죠. 계약의 증표. 두 번째, 이행의 착수 이전이라면 계약금은 해제권 유보작용을 합니다. 즉 해약금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따블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보통은 중도금 지급하는 게 1차 중도금 지급이 이행의 착수죠. 판례는 계약하자마자 열세 준 것도 이행의 착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라는 건 매도인도 할 수 있고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뭐든 시작을 했으면 이행의 착수가 돼요. 그 전이라면 준 사람 포기, 받은 사람 따블 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라 그랬죠. 예컨대 매수인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어요. 그리고 잔금 지급하는 날짜에 등기 서류 받기로 했어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4월 15일쯤이면 매수인 자신은 이미 이행에 착수를 했죠. 그러나 5월 1일 날 잔금 받기로 했고 등기 서류 넘겨주기로 했고 인도해 주기로 했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얘가 상대방이고 상대방은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4월 15일 날에 얘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얘는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이 아니라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에만 준 사람 포기, 받은 사람 따블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미 중도금을 줘버렸으면 자기도 이행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행 착수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행 착수하니까 이건 이행 착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고 표현하면 틀렸다. 그럼 배액 상환을 하라고 했는데 배액 상환을 했는데 안 받으면 공탁할 필요가 없다. 해약금 해제는 깔끔하게 배포 있게 해제하죠. 따라서 준 거 다시 돌려받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즉 원상회복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으면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따블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깎자, 감액하자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손해 좀 더 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퉁치는 겁니다. 깔끔하게 배포 있게. 그럼 이행기가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중도금이 4월 1일인데
한 달 땡겨가도 지 마음대로 미리서 이행 착수해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행 착수가 됐으니까 해약금 해제는 안 됩니다.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면 이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다음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을 때 한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쓰이죠. 특약이 있을 때 한해서. 위약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 하나는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도 청구할 수가 없죠.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러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다만 손해 입증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위약금이 만일 위약벌이라면 일단은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겠죠? 계약금인 손해배상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을 겸할 경우에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판례입니다. 넘겨보시고. 자, 테마 37 매매 효력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하자 없는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되겠죠. 근데 하자가 생겼다. 그 하자가 뭐란 말이에요? 권리에 생길 수도 있고. 하자가 뭐죠? 하자가? 하자.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 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 이 하자는 크게 보면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경매로, 자꾸 경매 얘기해서 죄송한데, 경매를 해야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들으라고. 뭔가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야 와닿거든요. 예. 자, 경매로 물건이 나왔어요. 아파트인데. 제가 최근에 보는 게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생활주택인데,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얘가 5,500짜리예요. 유찰이 돼가지고, 두 번을 유찰했나? 두 번을 유찰했는데,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4,100에 받았어요. 2등이 3,500 썼어요. 근데 얘가 미납을 했네요? 근데 또 유찰이 됐는데, 2,900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엔 5,100에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2등은 3,600에 받았어요. 근데 얘가 낙찰됐잖아요. 또 미납이에요. 그 요번에 또 나온 거예요, 이거. 이야,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모르겠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미납을 하는지. 그러면 이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5,100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유찰돼서 낙찰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4,100에. 근데 얘가 계약금만 넣고 입찰보증만 넣고 잔금을 미납을 해버렸어요.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걸 사봐야 돈 주고 사봐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놈이 이번에는 5,100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놈도 미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거래가를 찾아봤어요. 올해 이게 전세가 이게 1억 300 나왔어요. 전세가. 그건 작년에 거래가가 약 8,4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감정가가 지금 5,500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야, 5,500짜리 누가 5,100 주고 사? 뭐 남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세가 작년에 1억 500에, 1억 300에, 1억 500인가 300인가 나왔다니까요. 1억 300에. 전세가. 뭔 일일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뭔가 이거는 낙찰을 받아봐야 별로 안 남는 거다. 분명히 뭐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쵸. 됐어요, 이제. 그럼 그 하자가 뭐냐, 이거죠. 하자가 뭐예요, 그죠? 어떤 권리에 문제가 있을까? 대항력에는 임차인이 있을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네. 없어요. 임차인이 없어요. 소유자가 살아요. 그냥 아주 물건에 문제가 있을까? 막 그 구멍이 뻥 뚫려서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면 구멍으로 대야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두 놈이나 지금 자기가 입찰을 해놓고 고생해가지고 조사하고 다 했는데 왜 미납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계약금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에 하자가 있을까? 그게 바로 하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일반 매매라고 하면 매도인은 하자 없는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돼요? 하자 있는 걸 줘야 돼요? 하자 없는 거. 근데 이건 지금 경매잖아요. 경매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생겼잖아요. 예컨대 낙찰 받았는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예? 그래도 그거는 경매 절차 무효로 못 해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고 권리의 하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하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그거죠. 어떤 형태? 전, 일, 수, 용, 단.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 불특정물의 하자로 나누게 되죠. 아시겠죠? 자, 그 하자인데 권리의 하자. 채무 불이행과 경합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본 그 표 있잖아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그 색칠한 부분은 선의 약에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색칠한 부분 해제권이에요. 매수인이 그거를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면.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여기서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죠. 좋아요. 그럼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건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인 줄 알고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 알고 보니까 병소유였다. 전부가 그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아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 전부가 얘 거예요. 얘 거.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 말이에요. 을이. 네? 아니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매수인이 소유권이라는 물건 취득할 수 있겠냐고요. 남의 거를 어떻게 소유권 취득해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로서 유효하고 그건 채권행위로서 유효한데 얘는 소유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냐면 얘 게 아니라 얘 거니까 얘는 처분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채무 불이행한 거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남의 거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해제권 발생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야. 여기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담보 책임 문제로 가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 안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담보 책임이고 채무 불이행으로 가면 매수인은 선의 악이 얘기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과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도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채무 불이행됐으니까 일반 규정에 따라서 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가볍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담보 책임으로 갔을 때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우리 책임을 물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입증하기 편한 걸로. 예컨대 우리 차고와 사기가 경합될 수 있죠. 그럼 차고를 주장하든 사기를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고가 편한 거. 그죠? 마찬가지 이 경우도 담보 책임으로 가도 되는 거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얘가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결론에서는 다르죠. 얘는 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 단점을 찾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경합한다. 그래서 권리의 하자는 채무 불이행과 경합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채무 불이행을 묻는 건지 아니면 담보 책임을 묻는 건지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하고 가압류에 기한 강제 집행 시 요거는 담보권능의 제한 문제로 푼다 그랬죠. 자, 거기 담보권능의 제한 5번째가 있잖아요. 전일 수용 단 중에 요거는 뭐냐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건데 따라서 담보권능의 제한은 우리 법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 문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것도 넣었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도 그렇고
가압류에 의한 강제 집행 시에서도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자담보 책임도 역시 법정 무과실 책임이고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냐면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종류물과 특정물로 나누게 되는데, 하자담보 책임은 종류물, 불특정물은 완전물을 급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물의 담보 책임과 다르죠. 어쨌든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요. 이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죠. 다만 매도인이 하자에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채 면책 특약을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자, 그다음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로 보는데, 법률상 장애 예컨대 어떤 걸까요? 법률상 장애. 자,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는 건축이 안 되는 토지예요. 못 짓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법률상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상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건 물건의 하자일까요? 권리의 하자일까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그럼 물건의 하자일 때는 제척 기간이 6월이고요. 권리의 하자일 때는 제척 기간이 1년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물건의 하자다. 그래서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 그래서 법물상 장애 이렇게 아예 외워버리시죠. 법물상 장애. 고물상 아니고 법물상. 자, 기타 권리 의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빅3 권리. 비용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올해 또 하나 나올 게 있어요. 찍어드릴게요. 일단 비용상환 청구는 크게 볼 거 없어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간, 반환시부터 6월. 그리고 얘는 구성 부분일 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 대상입니다. 비용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이에요. 다만 당사자 간의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의 특약을 했다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 그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갑니다. 얘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는 같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자 형성권입니다.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하는 권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하늘엔 평화, 땅엔 지상물, 건물엔 부속물. 그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 보는데 독립물이어야 되고, 임차인 소유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임차인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 예컨대 임차인이 에어컨 시설을 했다 그러면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데, 부속물 매수 대금을 임대인 측에서 안 줬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 안 되죠. 왜? 결련성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죠. 다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가능하겠죠. 에어컨 값 주는 것하고 에어컨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하고 동시행 관계, 매매가 성립하니까. 다만 이것도 지상물 매수하고 똑같습니다. 채무 불이행한 임차인은 행사 못하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나 무효인가?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예요. 그럼 우리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보증금과 차임을 현저히 감액해주면서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면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편면적 강행 규정이자 형성권은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2차적 권리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4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바로 행사할 수 있는 1차적 권리에 반해서 지상물 매수는 2차적 권리인데,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비로소 매수 청구예요. 그럼 갱신 청구는 언제 하느냐? 현존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지상물이 현존할 때만. 즉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했을 때 바로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3가지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3불요, 시작. 허가, 등기 불요, 동의도 불요, 가치도 불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실제 철거 판결이 나서 집행되기 직전에서도 매수 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넘겨보시고, 그럼 임대인 소유 토지뿐 아니라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치게 된 건물이라면 매수 청구할 수 있겠느냐? 네. 이때는 임대인 토지상의 건물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죠.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했을 때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계약 당시 임대인.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 당시 임대인인데 그 계약 당시 임대인이 바로 맨 밑에 내려가시면 임차인 차임 바로 위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의 행사의 상대방은 밑줄 그세요.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그럼 매수청구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에요. 토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이 임대차는 유효합니까? 토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차하는 것도 유효해요? 유효하죠. 채권행위니까 얼마든지 유효한 거예요. 임대 관리 권한만을 받아서 임대차하는 것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반드시 임대하라는 법은 없어요. 자, 이 경우에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금년도 판례인데 국방부 땅이에요. 국방부 땅인데 국가가 남는 유휴 토지를 관리 계약을 해요. 사용수익에 대해서 A 업체한테 니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 계약을 준 거고,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제공해서 B라는 업체가 둘 다 법인이에요. 얘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대 기간이 이제 쭉 돼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중간에 갱신도 하고 뭐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가 얘들이 이쪽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우린 지상물 매수 청구하겠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그럼 얼마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관리만 위탁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관리인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매수 청구의 상대는 누구라? 국방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지 여기를 상대로 매수 청구하는 거 소용되지 않겠다라는 게 금년도 판례예요. 따라서 기억하세요.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에요. 그럼 이 기간 만료됐을 때 당시 토지 소유자는 누구? 국가잖아요. 국가. 여기다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지 얘한테 매수 청구할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에 자물통을 채우고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지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모치시냐면 토지 임대차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체크한 거 토지 임대차. 근데 VS 건물 임대차에서는 자물쇠 채우면 실질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는다. 그거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에 자물통 채우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지에 대한 건물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대지를 점유하는 걸로 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만 건물 임대차에서는 자물통 채우면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차임 관련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그럼 임차인이 불리하다면 무효죠. 차임 불증액 올리지 않겠다. 이거는 임차인에게 유리 불리. 유리 따라서 유효. 다만 이래놓고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차임 감액 금지예요.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 불리? 절대 안 깎아주겠다는 거니까 불리하죠. 이건 무효입니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해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 대해서 2기 이상이어야 하며 종전 임대인에 대한 차임 불지급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건 지상권하고 똑같죠?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 양도가 있게 되면 양신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이어야 된다. 그거 같은 논리예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전혀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전혀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또 임차인이 차임 등의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 당연 공제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임대차는 이렇게 임차인의 빅3 권리하고 양도 전대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동의 있는 경우와 동의 없는 경우. 주로 양도보다는 전대가 많이 나오죠. 자, 동의했을 때요. 새로운 별개의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죠. 전차인은 임대 내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차인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봐봐요. 동의를 받았으면 갑, 을, 병에서 전대차 했어요.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 얘가 직접 얘한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한테 차임을 줬습니다라고 해서 이자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미 줬다 그러면 여기다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차임 청구하면. 임대인 보호한다는 측면이에요. 자, 그 얘기인데 그러나 전차인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매달 20일 날 병이 을과 전대차 계약하면서 차임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20일이 됐는데 임대인이 차임 청구 들어오지 않아요. 20일이 됐는데 그럼 20일을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의 입장에서. 얘한테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21일 날 얘한테 줬단 말이에요. 21일 날. 그랬더니 22일 날 차임 청구 들어오면 난 얘한테 줬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자,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차임을 가급적 빨리 줘야 돼요? 늦게 줘야 돼요? 돈은 늦게 주자. 돈은 늦게 주되 약속된 날짜를 지나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최대한 늦는 것은 약속된 날짜까지만 늦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전대인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전차인에게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바꿔치면 틀리기 쉬워요. 네. 자, 전차인은 전대인의 대항력 운영할 수 있고요. 임대인에 대해서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하게 되면 매수 청구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하면 전대차도 같이 종료하겠죠. 모권이니까.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무단전대예요. 무단전대. 이 보시면 이번엔 무단으로 전대했을 텐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얘가 동의를 받지 않고서 병과 전대차 했을 때 전대차는 유효 무효. 그래서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부단 전대니까 갑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불법 점유. 그럼 이 경우에 불법 점유가 되니까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일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요. 다만 배신 행위론, 그래서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 가구점 그 남자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얘한테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얘는 얘한테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유효하니까. 만약에 얘가 사용수익을 못해서 쫓겨났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임대 준용되니까. 자, 이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반환받아요? 을이 반환받아야 되겠죠. 갑은 해지하지 않고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죠.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로부터 차임을 받을 거니까. 해지를 했어요. 갑이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반환받아요? 갑이 받아야죠.
갑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해지를 했으니까 을로부터 차임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해지를 하기 전이든 해지를 한 이후든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해지한 다음에는 누가 받고? 갑이 자신이 받아야 되겠고, 해지하기 전이라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해지 전이니까 을이 반환받아야 된다. 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있고 요건 차이가 있어요.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에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을로부터 차임을 받으니까. 근데 해지를 했다면 을로부터 차임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요거를 구별하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민사특별법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예.